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네. 뭐 소시오패스 논쟁도 하나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걸 넘어서서 조폭이 또 옆에 있다. 네. 주사파도 옆에 있다. 네. 뭐 참 저 사람 까도 끝이 어딜까가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을 보면서 영화를 네. 그냥 한두 편이 아니라 네. 부패나 뭐 너와르 예. 그리고 또 배신 뭐 이런 거를 모아놓은 영화를 한 저걸로 대장동으로 한 10개쯤은 찍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명작들로만 아주 집합한 총 정말 이게 영화가 10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100부작 대한 드라마도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피노프로 네. 국제 마피아파만 가지고 네, 네. 이준석과 뭐 박철민, 네. 이태호 네. 뭐 이렇게 또 네. 스피노프 시리즈로도 몇 개 찍고 그렇습니다. 아주 영화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아수라가 예. 이재명을 저격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로 들어가가 네. 옛날에 봤는데 네. 처음 봤을 때 영화가 시종일관 너무 완전히 그냥 완급 조절이 없이 네. 꽉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저도 부패 비리에 대해 폭력에 대해 내공이 생겼는지 처음 봤을 때 봤던 그런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빠지더라고요. 네, 네.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 영화 자체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거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이 영화가 2016년 9월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그 무대가 이제 안남시라. 기초자치단 이제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영화가 이재명을 저격하는 영화가 아니냐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좀 돌았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냥 이 영화 아수라를 좀 많이 좀 떠올리시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권력과 어떤 부패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그 속에서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냥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악으로 점철된 인물들이 이제 물고 물리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총 3개가 있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수사라고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 이제 최근에 유동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뇌물죄만 남겨지고 배임죄도 지금 사라져 버려서 정말 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아주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또 실현되려는지는 의문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은 김만배도 김만배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으로 도피해있던 남욱이 귀국을 해서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한눈으로 봐도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걱정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여유 넘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시중에 획기적으로는 남욱이 이제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현재까지 약 1,000억을 지금 배당받았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거저것 좀 줘야 될 챙겨야 될 사람 비용 등을 다 빼고 나면 아마 못해도 반은 자신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한 500억은 최소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아마 남욱은 내가 500억 벌기 위해서 그래도 깜빵에서 한 3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아마 각오는 나름 본인이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집행유예는 나오겠냐.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유죄라도 좀 큰 죄명 중에 유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남욱은 아주 매일매일이 희낙낙하고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보통 이 정도 규모로 언론을 매일 장식하는 사건 한 달쯤을 이런 사건이면 좀 한 달도 더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그러면 그런 사람 관련자가 도망을 갔다가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으면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대로 수사를 하는 쪽이라면 이 사람의 죄에 이미 다 해서 48시간은 이 사람한테 형식적인 거를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하면 곧바로 영장이 청구되는 형식으로 가지. 네. 이런 정도의 일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여권 취소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기가 귀국했을 때 그걸 일단 또 풀어준다라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일단은 장본인이 외견상으로는 김만배가 오나고 네. 두 번째로 많이 뜯어먹은 사람이 남욱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정영학입니다. 정년가. 그러니까 화천대유 거기에 이제 천하동인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1, 2, 3등으로 뜯어먹은 사람이 네. 그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일이 되도록 봐준 사람이 현재 끝으로 드러나서 봐준 거는 유동규고. 유동규가. 근데 유동규가 지 권력의 한계로 가지고 그걸 봐줬다. 이렇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하다못해 성남시청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이라면 또 혹 모르겠어요. 예, 뭐 성남시에 도시개발국장을 역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가서 네. 사장 직대를 한 정도라든지 네. 또 더 나아가서 뭐 유동규가 정치인,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하다못해 뭐 공천이라도 하나, 뭐 시의원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시원이라도 하다가 시의 부의장쯤이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또 저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그야말로 무슨 설계사무소에 운장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경력이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동네에 그냥 음대 나왔다라는 것도 참 음대 나와가 경력도 다채로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유동규가 일을 봐줬다고 네. 유동규 레벨한테 네. 700억을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하동인이 챙긴 돈이 한 뭐 4,30억 중에 네. 화천대유에 남긴 게 한 500억이 넘고 네. 그러면 천하동인이 챙긴 돈은 한 3,500. 700억인데 그렇죠. 이제 시행 빼고 네. 그러면 그거를 챙겼다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시행에서는 어느 사람한테 상납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천하동이 1에서 7호만 네. 일부만 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세금 떼고 얼마씩 토해내게 돼 있는 분량이 있었을 건데 그걸 700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700억 뇌물 받은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서 말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김현장에다가 뭐 어떤 개발 자문을 맡겼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자문료라던가 성공 보수까지 합쳐서 글쎄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뭐 한 100억 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비를 포함한 보험료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뭐 700억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뭐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그러니까 이사 이제 남욱과 정영학은 아주 10년 전부터 이 대장동 개발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고 김만배는 이제 법조계나 이런 로비를 맡은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유동규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뭐 국토부 뭐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지만 뭐 국토부, 성남시의회, 성남시 이걸 전부 다 혼자 다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다.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설사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문료나 뭐 로비스트 비용 명목으로 뭐 몇십억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 7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서 저 개발 관련해서 뭐 좀 누른다든지 그렇죠. 그걸 유동규가 막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또 성남시의회에서 저걸 가지고 몇 번 물었더만요. 네. 그러면 성남시의회를 유동규가 막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해주는 거는 형식상으로 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안에서 도계공에서 꼼짝 못하게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뭐 황상무 사장인가 뭐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 대표. 사람 뭐 나가라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네. 그다음 밑에 조용히 해 네. 하고 이건 내가 신도들. 챙기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면 도계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와 가지고 나름 또 이런 쪽에는 빠꼼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유동규한테 뭐 유동규가 힘이 세가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유동규를 못 이겨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규가 가진 힘은 제가 뒤에 이재명이 있다.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그러니까 거죠. 출근도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죠. 제가 사람들이 건설 사무소에 있었다는데 리몰레니 모델링 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그다음에 땅 지분 이런 걸 개념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밑에 그 이제 계획을 다 짜고 뭐 성남의 뜰, 화천대유, 지분구조 뭐 이런 걸 다 짜는 일은 유동규가 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기 정민용이를 넣고 또 정영학이가 김희걸인가 하는 회계사를 넣고 해서 그렇습니다. 둘이가 네. 그 실무적으로 다 그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는 이제 각각이 김만배나 정영학이 유동규한테 해줘야 될 지분이 있으니까 회사 만들어서 뭐 돈 얼마씩 해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토해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오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00을 저기 나무기가 땡겼으면 나무건 거기서 한 500억은 지묻고 그렇죠. 한 500억은 상납을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나무기나 정여강, 김만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들만큼 혹은 그 이상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챙겨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무과 정영학은 10여 년 전부터 대장동 이런 개발 기획 이런 것을 민간 개발로부터 기획을 꾸준히 해서 정말 큰 일도 뭐 곤욕을 치렀던 사람들이고, 김만배는 대법관까지 구워 삼을 정도로 법조계에 대한 로비라던가 이런 능력을 탁월하게 보여준 사람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떠오른 인물들 중에 도계공,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럼 이들과 대등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그럴 수 없고, 오로지 이 구조에서 이들과 대등할 정도의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역할을 미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자체 단체장이 저렇게 권한을 행사하는구나를 갖다가 저는 좀 우습게 봤어요. 네. 아예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꿈을 소박하게 가지고 기초단체장이나 한번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달라들었으면 했을 건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우습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다 헤쳐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그러니까 김만배라던가 박상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는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법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저러한 인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어떤 도시계획을 내세운다거나 주택 사업을 개발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지방의 이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해먹으려면 위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법기관을 시켜가 조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게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지금까지 터지기 전까지 조용히 온 거 보면 그 옆에 엄청난 자문 변호사를 둔 게 이런저런 작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잡혀가게 딱 되는 가능한 부분 딱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입 다물고 그냥 나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으로 결탁을 해서 뭐 이걸 정도가 아니라 뭐 국토부나 어떤 국가에서 누군가도 그냥 나서지 않고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가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을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정도로 추진시키도록 가장 많은 노력을 했느냐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밖에는 다른 인물은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민간 개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수용과와 분양가였는데,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수용과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비용의 문제고, 그다음에 분양가라는 건 매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용과 매출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그 나머지는 무조건 뭐 막대한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누가 해결해 준 것이냐? 그럼 이재명이 해결해 줬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지금 이재명을 빼주려고 유동규 기소를 우습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빠져버리고 나면 유동규와 나머지 3명하고의 관계나 내용은 그야말로 뭐 미수에 그치거나 그렇죠. 농담했거나 협박해서 조금 떠들라고 했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각자가 서로 비용 분담에 이렇게 이견이 생겼거나 뭐 그런 거 정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욱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유동규하고 연결을 직접적으로 지을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 얻어맞은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좀 욕 먹고 좀 그런 거 외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의 문제를 삼았는데 진위를 네. 이제 와서 보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대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욱도 녹취록이 하나 썩 있어가 또 끌고 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녹취록을 운운했던 거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꼬리를 자르는가라는 계획이 이 사건이 이미 퍼지고 언론에 제보가 가고 수사기관에 제보가 갔을 때 이걸 자르려고 하는 이 설계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녹취록이 사후 제작된 거 아니냐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김만배, 남욱 등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됐을 때 여러 국가기관, 거기는 사법기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린 라이트가 레드 라이트를 받아서 이재명의 주도하에 이제 이런 사업이 쭉 진행될 것처럼 지금 수사도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에 대해 전체가 지금 완전히 그 빨간 불에 다 지금 멈춰 서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 이 사업들을 좀 움직였던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수사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욱이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상황이 경찰이 너무 상황이 좋으니까 웃음이 나죠. 이제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먹을래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보면 그 이제 영화 무관도 참 그 소재 경찰은 이 마피아 조폭 집단에다가 자기 간첩을 집어넣고 좋고. 위장 요원을 그렇습니다. 또 조폭은 경찰에다가 위장 요원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디파티드로 해가지고 그 아카데미 마케팅 스코세지가 수고원의 아카데미 받았죠. 그리고 한국에도 또 이런 게 영화 신세계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재명이가 부패 전력이 있는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경찰관을 전직 경찰 간부를 그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됐으니까 경찰 중에서도 적어도 고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이 경상원이라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어 거기에 뇌물 비리 실형 전력이 있는 경찰 간부 출신을 앉히려고 했다. 경무관 출신. 경무관이면 총경 다음에 경무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작은 경찰서의 서장이 다 총경이고 총경입니다. 그 총경보다 위에가 그렇습니다. 경무관이. 그래서 그 사람을 상임 인사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재명이는 아주 가까운 상황이 관계다고. 옛날에 이 사람이 뭐 경찰에 중견 간부일 때부터 같이 어울렸다. 뭐 고스톱도 쳤다. 뭐 그런 소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업가에게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주재관으로 4,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코나아이 거기에 중국 부서장 부사장급으로 근무시키고 이 중국에서 뇌물 받았거든. 그리고 이 코나아이가 경기도의 지역 화폐 운영사로 그 이후에 선정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소상공인과 뭔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건데 자관 이런 사람을 이재명이 가까이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조폭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조폭하고의 관계는 주변에 조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지금 뭐 2007년에 이제 조폭 두 사람을 이제 이재명이 변호한 사실이 있다. 그다음에 조폭 출신 비서관이 또 8년 넘게 근무를 했다. 그다음에 조폭이 또 그 성남시장 사무실에 와서 이재명이 떡하니 서 있는데 이태호라고. 그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게 막 시중에 돌아다니고. 그다음 또 그 사람이 또 이준석이를 소개해서 그렇습니다. 코마트레이드에 이준석이하고는 뭐 성남시에 저 우수 중소기업으로 표창도 해주고 또 거기에 뭐 성남시 이재명 주변 관련자도 취업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또 돈도 받았다고 박철민이 주장을 하죠. 20억이나. 그래서 어쨌든 뭐 박철민 뭐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예외하더라도 좀 특이하게도 정말 조폭하고의 연관된 게 굉장히 좀 또 이 보디가드를 해가 이재명 가는 데마다 사진에 나오고 김태년이하고도 또 이렇게 뭐 그 저 보좌관하고도 이렇게 나왔던 또 뭐 추미애니 뭐 이런 안민석이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나오는 임윤식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너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 이재명도 부정할 수 없다 보니 이제 변명을 최근에 한 게 페이스북에 올린 게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정치권에 접근하고 구성원이 지지자라면서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 공헌 기업으로 포장해
공익 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선거를 하거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조폭 출신이니 정과 관계니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새싹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 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네. 성남시의 지원도 뭐 4천 몇백만 원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얼핏 이것도 참 그냥 좀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뭐 서울에서만 주로 활동하던 사람이 뭐 공천을 받아서 이제는 좀 약간 생소한 뭐 자신 고향이라 하더라도 생소한 지역에 내려가서 뭐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왕왕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양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은 이제 안동에서 태어나서 사실상가 1976년에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는 소년 이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생활을 해서 생활을 하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야학이니 뭐니 해서 중앙대학을 입학해서 뭐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어찌됐건 그 이후 사법연수원을 마친 이후에 또 바로 성남으로 내려와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태어나기만 안동에서만 태어났지 사실 이재명이 근거지는 성남이죠. 완전히 성남인 거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도 성남에서 보냈고 자기가 뭐 사회 그 청년기도 성남에서 보냈고 변호사 활동도 변호사 활동도 쭉 했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저 성남이 지금도 물론 뭐 아주 크지 않은 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기 법조 시장으로도 봤을 때 반면에 정말 그 이재명이 성남 내려와서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는 전체 변호사가 저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5명인가 6명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변호사들이라고 해봐야 그냥 서로 다 매일 그냥 한 식당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 사이였으니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그 성남의 이른바 국제 마피아라는 데가 다른 지역에 뭐 여러 전국적인 어떤 조폭 조직도 아니고 거의 성남에만 근거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에 성남에 이렇게 근거지를 두고 있는 조폭들의 실체를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말은 이것도 진짜 믿기 어려운 거짓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힘이 유세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를 때 그렇습니다. 뒤에서 서 있었대요. 내가 아는 사람들 여러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토로서 이재명이 뿌리를 받고 그럼으로써 선거를 출마하는데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남이 좀 거친 동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분당 같은 데야 또 성남에서 강남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그 성남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광주 대단지 네. 사람들이 이주시키면서 경기도 광주군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 성남이 됐고 70년대 초반에 이제 이촌 향도 강정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네. 호남 사람들 다수가 성남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어떻게 보면 참 분당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전국에서 아마 가장 그 수도권에 있지만 좀 토착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수도권으로 조폭들이 이전해서 뿌리를 박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의 다른 도시하고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였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성남이라는 데가 뭐 농사를 짓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큰 공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니고. 작은 공장이 굉장히 많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철거민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쫓아내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형성하고 살다 보니까 뭐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강남 개발이 시작하면서 이제 강남에 이제 뭐 고급 주택가라던가 아파트에 이제 일하시는 뭐 파출부 뭐 요즘에는 가사도우미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막 경비원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성남에서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개발이 대표적이고 또 이제 이게 접근 거리적으로는 이제 강남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개발되기 시작했지만은 지금도 아마 좀 그 성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 달동네 모습이 거의 사실 그대로 남아 있고 뭐 겨울 이제 그래도 뭐 성남시 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이제 확보가 돼서 뭐 많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은 저도 이렇게 가서 가끔 성남 지원이나 가서 지방에서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놀라는 것이 이제 그 언덕길에 그 가파른 골목길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그
이게 뭐 그 남쪽으로 면에 있는 골목길은 좀 낫지만 남면이 아닌 골목길들은 막 그 겨울에 막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막 봄까지 막 그대로 얼어붙어 있고 뭐 차가 뭐 하나 겨우 다닐까 말까 하는 길을 이제 막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막 지팡이 같은 거 짚으셔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저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런 좀 뭐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또 유흥가가 또 생겼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분당과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개발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조폭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뭐 초록 물고기에 한석규가 그 고향 예, 고양시 고향 지역 원당 정 주변으로 한 예. 조폭 세계에 있다면 네. 항상 이 신도시 개발은 또 조폭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지요. 그래서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뭐 이재명이가 참 추진력이 좋다. 뭐 하면은 확 한다.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폭과의 연계가 좀 많이 의심이 되고 뭐 더군다나 뭐 그 형수에 대한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뭐 이재명은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관도나 이런 거에서 달리 이게 어떤 정보원을 어떤 이게 공공 조직에 조폭이 심은 게 아니라 뭐 지금 쭉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이 최소한 그 조폭 세계 내에서 중간 보스 이상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섬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거친 측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얼마 전에 소시오패스라고 네.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이재명이 지나치게 냉혹하거나 얼굴을 갖다가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거나 또 감정을 폭발시켜서 욕을 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뭐 막장 가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대학을 다녔고 변호사를 달아치고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 내면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장에 다니고 또 그렇게 어울리고 네. 그러면서 그 이 조폭과 또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그 사람 본인의 개인적 신분 상승하고는 다르게 예. 바닥이 그런 원초적 폭력성이나 또 냉혹함에 이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면으로 추진력이 좋아서 다른 정치인보다 더 가감하게 뭘 해서 저 사람에게 지금 오늘날 저 지위를 보장했는지 몰라도 네. 한편으로는 너무 그 성격상의 문제들이 있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소위 요즘에 그래서 이제 원희룡 그 후보의 이제 부인께서 이제 소시오패스를 언급하셔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또 그 뉴스 브리핑에는 진짜 전문가의 기사법 원장님이 계시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하여튼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딱 저는 히틀러나 스탈린, 마오 정도 같은 사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막 굶어 죽고 뭐 남들 그 어떤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이 그게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뭐 김용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박철민을 이제 그 진술서를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재명의 반응은 뭐 그게 그 현장에서는 막 그 좀 어두운 웃음을 흘리면서 가짜는 듯이 이제 무시하면서 그 반응이 뭐냐면 이게 가타부타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뜸 김용판 의원이 면책 특권을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고소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뭐 국가 예산이 보조된 국가 사무가 아니면 내가 뭐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뭐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선거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휴가를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뒤집어버리고 조금도 뭐 대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대장동 사태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든 이게 좀 여러 가지 구린 면이 있는 걸 본인이 아니까 이거를 좀 무언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대장동 이 개발을 가지고서 자신이 최대 업적으로 홍보하다가 결국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참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뭐
소장님하고 계속 이제 저희가 문재인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최근에 결국 이제 누리호 가지고 또 한번 문재인이가 정말 그 일을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수년 1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고생한 누리호 관련 기술자들을 만약에 소장님이나 저 같은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내가 뭐 이렇게 일어서서 뭐 격려의 말을 한다거나 뭐 밥을 이렇게 크게 사다 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문재인은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쫙 뒤에 쫙 정말 줄 세워놓고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해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내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들은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문재인, 이재명이 다 하여튼 제정신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동규를 냉정하게 부정하고 네. 유동규 잘못이라 그러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건 또 알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네. 뭐 자살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살 당할 거라고 암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섬뜩한 얘기였습니다. 예,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은 굳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동규를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압수수색했을 때 유동규가 약을 먹고 뭐 자살을 시도했던 걸로 안다라는 말을 왜 하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지는 잘 모른다고 일관해왔고 또 여러 정황이 나와도 나는 그 사람을 임명시킨 게 아니다고 했으면 한결같이 잘 모른다고 했으면 될 건데 왜 뜬금없이 유동규가 자살을 했던 걸로 안다고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처음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참 보통 사람과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아마 안동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았으니까 이사를 왔으니 정말 전 가족이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정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불구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극한적인 어떤 그 감정적 고통이라던가 신체적 고통을 느꼈어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하여튼 그 중요한 그 성장기에 이재명의 인격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형수나 이런 관련된 그 욕설도 참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아무리 뭐 형이라던가 어떤 나를 적대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그 사람을 다해서 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그 전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막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뭐 이런 것도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들이고, 또 본인은 그렇게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막 그렇게 뭐 설파하면서 이게 막 얘기하면서 정작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같은 당 소속인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의 어떤 자신의 어떤 시정 정책, 도정 정책에 조금 저항한다는 이유로 막 감사를 하게 되고 쌩 난리를 치는 모습을 좀 봤을 때 참 정말 이게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과 유사하게 어쩌면 더 좀 심각하게 어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성격적인 어떤 이런 측면과 매우 다른 정말 좀 무서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선 씨하고 뭐 만약에 그런 관계였다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정치판에 얼쩡거릴 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진영을 쫓아다니고 그럴 때 이제 이 김부선을 만나고 이제 그랬다면 노무현 대통령 뭐 자살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뭐 나온 이야기. 그런다면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보통 사람이면 자기가 정치인이 뭐 야심이 있다거나 이럴 때 어떤 여자를 만났다가 정리할 때 같으면 저렇게 아무도 정리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연락을 끊고 쌩을 까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도 저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부선과의 싸움도 참 보통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김부선이라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말을 섞기가 좀 여러 가지 저어할 텐데, 그 표현도 뭐 대마약 정권을 들먹인다는 식으로 정말 막말식으로 막 싸웠던 게 저도 좀 기억이 생생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러니까 유동규처럼 10년 동안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배신자로 확 규정해 버리고 그 공개적으로 완전히 인격적 살인을 선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정말 섬뜩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자,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부러 지금 영화 아수라나 무간도 또 소시오패스를 다룬 드라마 이런 부분과 유사한 이재명의 이 또 다른 측면들을 조명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